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봉원입니다. 여야가 어젯밤 막말 후보들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폄훼 논란 도태우 후보를, 민주당은 목발 경품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건데요. 공천 번복의 후폭풍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야 대표는 오늘 각각의 험지로 불리는 호남과 영남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실수 논란을 비롯한 총선 합의 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정봉주 후보의 거짓 해명 의혹을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그보다 10분 앞서 국민의힘도 5.18 폄훼 발언을 한 도태우 후보 공천을 철회했는데요. 아직도 막말 논란에 휩싸인 후보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추가로 공천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오늘 토론 이어갑니다. 도태우 후보도 그 입장을 앞으로 따르겠다는 사과문을 내기까지는 했죠. 잘못했지만 사과가 되었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했고 제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자, 보신 것처럼요. 어젯밤 10시 20분과 30분, 10분 차이로 여야가 앞다퉈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봉주 후보부터 살펴보죠. 공천장을 뺏은 이유, 박성준 대변인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 제기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목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후 대처의 문제가 매우 컸다. 특히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성에 대해서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거짓 사과, 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거짓 논란으로 가다 보니까 예. 이것은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경품 목발, 이 막말이 문제인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저희 TV조선이 보도했던 거짓 사과 의혹, 이게 결정타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박성준 대변인도 그런 것이 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이유와 작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이유로 그 정봉주 전 의원을 그 이제 공천 취소를 한 걸로 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경품 목발이 본질이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거짓 해명, 이게 이제 추가가 되니까 거짓 해명은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종합했고, 더군다나 여기에 제가 하나 추가하자면, 그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여러 가지 막말 논란에 대한 공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그 당 소속의 공천자도 막말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손이 깨끗해야 된다. 예.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서로 양당이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사를 일단 좀 도려내고, 그다음에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2보 전진을 위한 뭐 1보 후퇴성, 이런 공천 취소라고 봅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민주당이요, 비교적 빠르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정치권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당이 막말 파동으로 지금 선거에서 폭망할 수 있는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천을 취소하는데 민주당은 공천을 유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는 양당이 항상 혁신 경쟁을 해야 된다. 이 무의미한 어떤 네거티브만 해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거짓 논란도 좀 중요하지만 저는 양당 공이 추가적인 막말에 대한 두려움이 공천을 취소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것들이 잘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경선을 거친 후보들은 사실 상대 후보를 통해서 이 막말이라든가 다른 어떤 허점들이 걸러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아쉬울 뿐입니다. 추가적인 막말 논란 뒤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이제는 전 후보가 됐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그 수많은 논란에도 민주당이 공천 적격 판정을 했던 건 여전히
당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다시 소환됐었던 정 전 후보의 옛 발언들 다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니까 얘기를 해도 나 뭐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 모시기 이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다 내 나와버려. 까불지만. 그쪽 더불어시민당 제가 한번 공격해볼까요? 한마디 할게요. 여기서 네거티브 할 시간에 집에 가서 당신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댓글을 봐야 되거든. 네.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맞나 보수가 맞나. 아이 벌레가 뭡니까 또. 왜요? 그게 막말이에요? 뭐 아니 그게 막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정호기 의원님,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자격,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까도 미담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까도 막말이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막말의 대마왕이다 또는 뭐 막말이 화수분처럼 나온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데다가 과거에는 어떤 선거 기간 중에 막말을 하면 이게 언론의 보도라든지 전원을 통해서 나오는데 지금은 과거에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막말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해서 이제 이야기는 들어갔지만은 뭐 가정 폭력이라든지 또 불교 여신도 뭐 폭행이라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까지 나오는데 과연 정치인의 자질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네. 정호기 의원 말씀 주셨지만 가정폭력 또 불교계 여신도 뭐 상해 사건 이렇게 벌금이 100만 원 이하여서 대중에 공개가 안 됐던 그런 일들도 다시 공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은 사실 이제 17대 초선 한번 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정치판을 기웃거리면서 무엇인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행동 자체가 유튜브랄지 뭐 팟캐스트랄지 인터넷 그런 게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강북을이 굉장히 경쟁이 심한 경선이 굉장히 집중됐던 지역 아닙니까? 네. 근데 경선관에서 이런 내용이 안 나왔는가 그런 거 이해가 가지 않고 사실은 지금 그 민주당 자체에서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에 하나 지금 목발 경품과 관련된 것이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까지 뭐 아까도 우리 가정폭력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 신도 폭행도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수없이 나올 거예요. 거의 시리즈로. 그러면 총선이 지금 3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게 갔을 때 총선판이 완전 뒤집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네. 공천 취소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또 다른 또 제가 볼 때는 후보가 기다리고 있고 또 뭐 여당도 마찬가지 야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 자체가 너무나 이제 막말 천국이 됐고 그 막말 천국이 됐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일종의 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비상위기를 어떻게 어느 당이 잘 대응하냐에 따라서 총선의 승패를 가릴 정도의 그 지경에 좀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차재현 교수님. 네. 자, 지금 이번 국면에서요. 박성준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정봉주 전 후보의 사후 대처가 매우 문제가 컸다 이렇게 민주당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정작 이 정 전 후보가 우리 피해 장병들 그 두 분께는 지금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분들께 마치 사과를 한 것처럼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이 두 분께는 두 용사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아직까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글쎄요, 뭐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 두 장병에게 뭐 사과를 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까지 지금 시점까지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좀 비판을 받아야 될
하나의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딴분도 아니고 사실은 뭐 과거 국회의원도 한번 했고요. 계속적으로 공직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도전을 해왔던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의 그 정치적인 도전 자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그 꿈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 국가를 위해서 이 지금 그 국방 의무를 다 하다가 불의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그 아픈 개인적 불행을 정말 이 공감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한 사과를 진솔하게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 전 후보 본인의 거취뿐 아니라 김정원, 하재현 이 두 분께도 진심 어린 그런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정봉주 전 의원이 빠진 그 후보 자리에 누가 올 건지 이게 최대 관심사죠. 하위 10% 감점 때문에 경선에서 1등을 하고도 탈락했던 차점자 박용진 의원은요. 일단 아니다. 이게 민주당 지도부의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과정이 끝난 결과에 이어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후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전략 공관위에서 판단할지 지도부에서 판단할지는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중으로 빨리 결론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경선 자체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선에서 떨어진 박용진 의원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건데요. 황선필 부위원장님.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건 한결같아야 되는데 불과 4년 전 총선 때 부산 금정구에서는 비슷한 사례인데도 차점자에게 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요. 그게 사례이지 원칙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그 후보가 추천이 취소가 된 이유가 지금의 이유하고는 다를 겁니다. 또 4년 전에 지도부와 지금의 지도부가 또 다르고요. 또 지금 4년 전의 시대 상황과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도 다르다는 것이 일단 가만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예를 들어서 박용진 후보와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가 생각보다 그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51대 48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그렇게 되면 이 48%의 정봉주 후보를 선택했던 당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칫 51%의 박용진 후보를 선택했을 때 이 48%와 물리적, 화학적 화합이 안 될 수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새 판을 짜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국민의힘의 경우 같은 경우도 정우택 후보가 공천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경쟁하던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에게 공천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당에서 각자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택할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정무적인 판단인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 공관이나 지도부는 이 원칙적으로 제3자, 제3의 후보에게 주는 게 맞다라는 그 원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둘이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막말이나 뭐 이런 과거 발언이 이제 폭로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만뒀다. 그런데 바로 그럼 경쟁했던 상대 후보를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의 경선 지역도 말이죠. 그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의 과거 발언이나 뭐 또는 여러 가지 그 약점 같은 걸 잡아서 계속해서 뭐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 경선 전체에 대한 어떤 뭐 정당성 이런 걸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그 지금 얘기하는 제3의 후보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원칙이고 다만 거기에서는 이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데 4년 전에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지역구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서울 강북을 같은 경우는 누구를 공천해도 민주당이 당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지역이고 아마 부산 금정 같은 데는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 바꿨을 게 제3의 후보가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 했을 경우에 그 지역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역마다 다른데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했듯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제3의 후보한테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부산 금정구 사례를 다시 한번 보면 당시에도 어떤 경선 자체에 문제는 없었어요. 강 부위원장의 말씀처럼
막말 논란 아닙니다만 개인 신상 관련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경선에 승리한 사람을 배제하고 차점자를 준 건데 최 의원님은 부산과 험지인 부산과 서울 대체적으로 좀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는 강북을의 그 지역 차이가 있다 이렇게 분석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물론 이제 정부적인 판단에 의하면 뭐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일단 경선을 했어요. 근데 경선 과정에서 이게 막말이 걸리지도 않았고 더불어 1, 2위와 2위가 있는데 1위가 2위에서 1위가 떨어지면 당연히 2위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 지역구는 지금 원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경우에 대비한 당원 당규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결승에서 붙었다고 한다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1위가 탈락하면 2위가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만약에 여러 명이 했다가 결승에 올라갔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다시 해야겠죠. 다시 2명이 붙어가지고 1, 2위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강북을은 3명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결승에 2명이 올라가고 1명이 탈락을 했다고 한다면 다시 박용진 의원하고 3명 때 탈락한 사람이 다시 경선하는 게 맞겠지만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국민의 입장이랄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당연히 2위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근데 아까 우리 강 대변인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로 뭐 반발이 생기고 어찌고 그러는데 그거 다 지금 원래 1, 2위에서 박용진 의원이 1, 2위가 안 되고 떨어지면서 사실은 반발 그런 것은 이미 잠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은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강북이라는 지역구의 특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박용진 의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위 10%를 만들어서 30% 감산점을 준 거고 어떻게든지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원칙, 제가 말하는 상식적인 원칙을 적용하면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겠죠. 네, 차재현 교수님. 네. 제가 박용진 의원의 주장을 좀 2가지 논거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지금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선이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닌 상황에서 1위 후보가 탈락했기 때문에 차점자인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서대문 갑 같은 경우에 성치훈 후보가 떨어졌을 때 차점자였던 김동완 후보를 살려줬지 않느냐. 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차점자인 내가 받아야 된다는 박용진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박성준 대변인 이야기는 경선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선 부분의 하자를 갖고 지금 다시 그러니까 지금 경선 탈락 후보를 구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지금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지금 후보에 대한 검증 부분을 그러니까 그 당에서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그러니까 그 정봉주 의원 같은 하자 있는 후보를 경선에 놓지 못했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절차적인 여러 가지 실수나 하자 때문에 빚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경선 후보가 모든 책임을 지우는 그러한 방식은 잘못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 서대문 갑의 그러한 지금 경선 과정에서 3인자가 도출되고 난 뒤에 그중에서 한 명의 후보가 하자 때문에 탈락했을 때 그러면 남아있는 한두 명의 후보 1, 2와 2의 후보의 결선이 아니라 제3자의 후보가 들어와서 경선을 했고 그 제3자의 후보가 결국은 당선까지 그러니까 공천까지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결선에서 이긴 후보가 대장동 변호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친밀감, 거리감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 이 3인 경선에서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일종의 이 공천 작업을 경선 작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참작이 된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그럼 안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 박용진 의원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대책점에 있던 사람이었고 하위평가자라는 그 하나의 정치적 낙인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박용진은 무조건
제외시켜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하나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편견을 갖고 지금 이 상황이 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정호김 의원님. 박용진 의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의 사유에 있는 거라서 아예 원래부터 원천적으로 공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일을 잘못해서 이 후보가 지금 올라간 거기 때문에 원천적인 책임이 당에 있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재심이 받아들여질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지금 하나하나가 논리에 맞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니고 비명 행사 공천이 아닌 객관적인 룰에 따라서 하는 거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차점자가 당연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마치 또 룰에 따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사람을 전부 제거하는 공천이라는 의미로 여태까지 활용되어 왔고 지금도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은 이유가 오히려 정봉주 후보가 이제 공천이 철회됐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또 바로 얼마 전에 서대문 갑에서의 경선에서도 4위를 굳이 3위로 올려가지고 경선을 해서 결국은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당내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박용진 후보는 안 되고 지금 친명 중에 나오는 사람들, 거명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전략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요식 절차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니까요. 박용진 의원이 사실 하위 10%로 감점만 안 받았으면 경선에서 승리했던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앞서 저희 TV조선이 하위 20% 31명의 명단을 단독 입수해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민주당 공천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몇 명이 살아남았는가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보시는 것처럼 총 31명의 그 하위 평가자 중에 28명이 탈락했고요. 이 중에 비명계가 25명, 89%였습니다. 최 의원님, 네. 박용진 의원은 이상한 시스템 공천 때문에 졌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용진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맞고, 그다음에 뭐 절차상으로도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정당의 공천이라는 건요, 상식과 절차, 그러니까 절차라는 게 결국 시스템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공천 과정을 취재해 본 경험이거든요. 정당이라는 거는 대부분 그런 상식 플러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결국 뭐냐? 대표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 거죠. 저는 처음에 하위 뭐 10% 또는 하위 뭐 20% 이런 걸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정할 때부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자, 비명계를 이번에 그 공천에서 대거 배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런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1명의 대부분을 다 공천 배제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제 박용진 의원도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본 보건대는 저 중에 3명이 생환했다는 것도 그거는 뭔가 약간의 어떤 절차상 오류 뭐 좀 이렇게 뭔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아마 31명 전체를 다 공천 배제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최 의원님의 개인적인 평가셨고요. 다시 서울 강북을로 좀 돌아와서요. 만약에 이곳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 누가 될 것인가? 찐명계 인사가 발탁될 거란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콕 집어서 이 두 사람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검찰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예정된 시나리오와 스케줄에 따른 억지 조작 수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장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뭘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정진상 실장 본인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27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그 주변인들에 대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도 이런 수준 미달의 구속영장밖에 작성하지 못한 담당 검사에게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죄책을 물어야 할 판입니다. 자, 지금 보신 두 사람 중에 한민수 대변인은요,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에서 공보수석을 맡으면서 친명 핵심으로 평가받는 그런 분이고요. 조상호 변호사는 많은 분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민주당 관련 사건 변호를 여러 개 맡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금천 지역구 경선에서 현역 최기상 의원에게 패했습니다만 이 대표가 워낙 신임을 하는 사람이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아니 뭐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이제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랄지 이제 대변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이 과도할 정도가 아니고 이제 선을 너무나 넘을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을 정도의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던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또 방송에 나와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전에 아니 저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는데 왜 지역구를 못 받았냐, 그런 얘기 많이 있었고요. 또 비례대표를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또 비례대표 명단에도 없어요. 없으면서 마침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취소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는 뭐 보내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뭐 예상된 인물 중에 하나로 거론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 정진상 실장이랄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앞장서 왔고, 역시 방송에 나와서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호위무사 역할을 엄청나게 했던 변호사인데, 거의 대부분 변호사가 경선에서 이겼는데, 이 조 변호사는 사실은 이제 경선에서 떨어진 한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이 이미 다른 지역구 나와서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한번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사람을 다시 또 강북을에 꽂는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모순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 얘기하는 것을 완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한민수 대변인이랄지, 물론 뭐 쉽지 않다고 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둘을 가지고 지금은 저울질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정몽주 후보의 논란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의 사람들 이 문제로 이어가고, 또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탈당한 전해숙 의원이요, 막말 논란 후보 공천보다 대장동 변호사 공천이 더 나쁘다면서 공천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은 희대의 기괴한 사천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은 어제 막말을 이유로 공천을 취소한 후보자들보다 더 나쁜 공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즉시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을 취소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후보를 공천하십시오. 자, 전 의원 말씀대로요, 실제로 이 대표와 김용, 또 정진상 씨의 변호사들인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김기표, 김동아 변호사 5명이 공천장을 받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차재훈 교수님, 예. 전 의원 말처럼 개인에게 받던 그 변호사비를 국민 세금으로 주게 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좀 일리 있는 비판과 지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지금 그 공천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변호인들이 대거 공천을 신청했을 때 저분들이 아마 공천장은 따놓은 당상일 거야라는 일각의 그 시선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기될 때마다 설마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지금 박용진 의원 지역에 지금 대타로 거론되는 분도 공교롭게도 지금 조상호 변호사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전해숙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지금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의 논리를 펼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예. 사실 만약에 이 지금 뭐 현재 5명이 지금 공천돼 있는 상황, 그 중에서 특히 또 논란이 많았던 이 지금 당사자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양부남 이 지금 공천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검장을 지났지만 차관급이었는데 그런 이렇게 형식상 차관급이 아니다는, 차관이 아니다는 그 형식 논리 하나로 사실은 신인 가산점을 훨씬 더 20점이나 더 받는, 10%를 더 받는 그러한 그 지금 그러니까 10% 원래 그 차관급들은 10%인데 거기다가 지금 차관급이 아니라고 해서 10%를 더 받아서 20%가 원래는 됐다. 고검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만 고검장만 예외로 그러니까요. 20%를 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10%를 더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런 식의 논란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박균택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두할 때마다 우리가 익히 우리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항상 이재명 대표가 떠나고 나면 백브리핑을 하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잡았던 그렇죠. 이재명 분들이잖아요. 대표 옆에 딱 서가지고 카메라를 그렇죠. 많이 받았죠. 많이 받고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더라도 항상 백브리핑을 본인이 하면서 상당히 국민적 인지도가 상당히 많았던 분이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이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그 불공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좀 형평성에 좀 치우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사실은 지금 결국은 변호사비를 국민 세금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상당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따갑게 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한병도 당 전략기획위원장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변호사를 대법 경선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좋지 않게 볼 소리가 좀 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경선을 통과해서 승리한 후보들을 아닙니까? 변호를 맡았다는 것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자, 김광삼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앞으로 잘해달라는 공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이재명 대표 대장동이랄지 백현동 이런 사건들은요. 앞으로 1심만 징역 2, 3년을 걸릴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받을 때도 이거 엄청난 비용을 받아야 돼요. 일반 변호사 비용과 다르게 재판도 일주일에 한두 번 가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판 기간도 최하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변호사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수임료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일부 줄 수도 있고 무료 변론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변호사들에게 아주 특혜라고 할 때는 가점을 주고 더군다나 지금 대장동 그 수사받으러 갔는데 어느 누가 대기실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선거에 써먹으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정말 코미디 중에 아주 코미디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내가 공천을 주니까 열심히 나를 변론하라 이런 그런 취지 될 수 있는데 예. 대장동 변호사들이 정계에 들어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쓰임새가 많죠. 첫 번째는 일단 원내에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사활을 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이 사건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물론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면 변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재판정에 들어갈 수 없는다 하더라도 네. 자기와 관련된 같은 로펌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를 동원해서 법정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경제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비용을 전략할 수 있어요.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뭐 그냥 기본적인 수임료 아니면 무료 변론 이제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장동 변호를 맡은 변호사를 배지를 달아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자기와 같은 유니언할 수 있는 그런 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께 반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박균택 변호사가요, 그 검찰 수사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사진 찍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이 당원들이 지지도가 지금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광주 같은 경우는 현역 교체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정권 들어서 야당이 탄압을 받고 있는데 왜 제대로 싸우지 못하냐라는 불평,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고 이 탄압을 받는 도중에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잘 싸울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 당원들의 선택이 있는 거였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민주당으로서 따끔한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당원의 선택을 받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호김 의원님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번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의 젊은 투사가 꼭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변호인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게 잘못된 교훈을 줄 것 같아요. 율사들 중에 정치권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 권력을 가진 자의 변호를 맡으라. 이게 지름길이다라는 잘못된 교훈을 줄 것 같고요. 예. 제가 놀란 거는 이 전해수 의원이 정말 뼈 때리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탈당을 할 때 했다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등교육은 다 받았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재명 단독 체제 하에서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요번에 그 선대위에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서고 또 몇 안 되는 비명계들이 여전히 당에 잔류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일련의 상황을 정당화하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 비명들이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박용진 의원을 요번에 공천을 시키면은 민주당이 대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람으로 그 당을 끌고 가겠다. 왜냐? 그렇게 하더라도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앞에서 자율성이 없는 이유는 바로 미래 권력이라는 그러한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시스템 공천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북한 체제 할 때도 그것도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민주당은 이재명 시스템에 의한 이재명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8) 폄훼 논란인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취소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오늘 호남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호남 일정 하루 전날 늦은 밤 결단을 내린 겁니다. 들어보시죠. 뭐 궁금하실 테니까 그 얘기는 제가 먼저 모인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드리죠. 최근 저희 공천 과정에서 광주 5.18 민주항쟁과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저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를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도태우 후보께서 5.18에 관한 과거의 입장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헌법 전문의 수록과 그리고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정도의 반성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 특정한 시기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도 저희는 우리 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잘못이 모든 그 이후에 특히 정치를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있었을 때나 공직에 있을 때 발언이 아니면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공관위의 판단은 그 이후에 다른 사안들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더 나오고 하게 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유지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먼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차피 오늘 호남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저런 선제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호남에서 기자들로부터 당연히 저런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자, 이 배경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걸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약간 도태우 후보를 위한 변명 뭐 이런 걸 지금 해준 거고 더군다나 그 설명은 이제 5.18 폄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했던 얘기잖아요. 아마 지난번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사실 도태우 후보의 다른 발언들이 또 좀 일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 하나 이렇게 좀 막는다고 해서 막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유지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문제 5.18 폄훼 논란이 처음 제기됐을 때.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게 나오니까 종합 판단을 해볼 때는 결국
아 이게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호남 방문을 앞두고 미리 선제적으로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도태우 후보 왜 공천했냐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월달에 공천하셔서 그때 너무 감동했는데 진심이세요? 도태우 왜 공천하셨어요? 도태우 이번에 공천하셨잖아요. 차지현 교수님. 네.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실을 모르는 지역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도태우 후보에 대한 논란이 사실 불거진 지가 꽤 됐잖아요.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사실 처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결정은 공천을 유지한다는 쪽이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수의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 그리고 또 뭐 지금 특히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호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부분에 상당히 실망이 컸던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지금 부산을 방문하고 오늘 강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호남으로 넘어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저녁 뉴스까지만 해도 이게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강주 내지는 이 지금 호남의 주민들 입장에서 나름대로는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한테 뭔가 정치적 선물을 갖고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갖고 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측면의 실망감들이 여전히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분명히 지금 도태우 후보에 대한 부분을 어젯밤에 취소를 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호남 민심 김광삼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나왔던 대로 공관위가 한동훈 위원장이 재검토를 하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공천 유지를 하기로 했다가 이틀 만에 만장일치로 또 취소를 했습니다. 호남 일정, 오늘 일정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상당히 미쳤다고 보고요. 물론 만약에 하나 도 후보에 대해서 공천 취소를 안 했다고 한다면 호남 갔을 때는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방문하기 명분도 없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상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에 대해서 제고해달라고 했을 때 공관위에서 제고를 했어야죠. 근데 만장일치로 유지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뒤에 후속으로 또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만장일치로 공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취소를 해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상당히 오히려 상당히 고무적이었을 텐데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 가서도 처음에 공관위에서 유지하겠다 공천을 그때 아마 광주에 좀 민심에 상당히 성난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여진이 지금까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광주랄지 호남을 찾을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련의 선상이 약간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은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호남 첫 일정으로 순천을 갔습니다. 그 현장 분위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앞으로 쭉. 한동훈. 김치만두 하나, 둘, 셋, 4통. 그리고 점심은 그걸로 먹어야 돼. 광주로 넘어가는데. 나머지입니다 저희들도. 저는 많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솔직히 환영해줘서 고맙고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번 논란을 정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호남으로 갔는데 우리를 꼭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지역민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저희가 16년 만에 호남의 모두 지역구 후보를 냈습니다. 그건 저희가 호남에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호남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저희가 호남에서 당선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지금 이제 순천, 광주 일정 쭉 보고 계신데 오늘 일정 중에 순천에서요 웃장 이 시장을 갔는데
이 공개 인사가 예정보다 좀 일찍 끝나서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이제 당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시민들을 조금 더 그 만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찍 끝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사정까지야 저희가 그 알 수는 없지만 그 뭐 저 시간은 현장에 그 저희도 사실 그 저는 유세 현장 같은 거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어긋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곳을 건너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뭐 늘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저게 뭐 처음에 예정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시간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런저런 앞 일정과 뒷 일정 같은 걸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오늘 도태우 후보를 공천 취소하고 광주로 갔습니다만 광주 민심은 다소 냉랭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여야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모습이 좀 포착되기도 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저는 아까 아침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어떠한 시민이 도태우 후보 왜 공천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했어요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 한 게 아니라 공천을 철회했다. 죄송하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래야지 시민들이 더 이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광주에 와서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은 사실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5.18 정신에 대해서도.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국민의힘 전체의 생각을 바꾸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광주 시민들이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순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전남에서 가장 강세 지역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후보가 과거에 당선된 사례도 있고 또 광주와 전남도 동부와 서부의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분위기를 잘 살려나가면 과거보다는 조금 좋은 성적표를 총선에서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인천 계양을에서 뛰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요.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호남으로 갔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 이순신 정신을 강조한 그런 벽보를 걸어서 눈길을 끌었는데 우리 김만상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양무 호남, 시무국가, 자 이런 현수막을 걸어서 또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광주에 호남에 전 후보를 다 냈단 말입니다. 네. 이번 호남 공천 그리고 호남 선거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요. 호남의 전 지역구에 공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첫 번째는 공천을 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공천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공천을 주기에는 너무나 좀 뭐 자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족하다고 국민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공천을 오히려 줌으로 말미암아서 역효과가 있어서 공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뭐 상당히 고무적으로 좀 어떠한 뭐 전체적인 정부 총선을 생각해서 전부 다 공천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직 뭐 공천의 삶의 면면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죠. 뭐 광주의 박은식 후보 정도, 그리고 순천 쪽의 이정현 후보, 그다음에 전주의 완산을의 뭐 이정현 후보, 이 정도만 뭐 관심을 좀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해보면 뭐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지난번에 대선 때도 호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뭐 기대 이상의 또 표를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있어서 호남이 1등 공신이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또 뭐 지자체나 대선 때도 호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고 더군다나 지역구에 한정된 게 아니라 또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이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호남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호남을 예전처럼 무시하고 가서는 이제 총선에 있어서 뭐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 무시를 하면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아까 원희룡 후보가 호남으로 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한동훈 위원장이 간 그날 방금 보신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는 그 현수막을 걸었다는 점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어젯밤에 여야가 10분 차로 막말 논란 후보들을 모두 내쳤습니다만 설화 리스크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죠. 민주당에서는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받은 친명계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양 후보는요, 과거에도 이른바 수박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쓰레기, 바퀴벌레, 빈대 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예. 이 표현들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해당 행위를 하고 민주당의 이 대선 패배와 지선 패배에 공헌했던 그들을 향해서 단호히 질타해야 된다고 생각하라고요. 민주당 내에서 가장 악랄한 수박을 퇴치하고 척결하는 데를 나의 정치를 생명을 걸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놈이 가장 악랄한 것처럼 보여요. 뭐 한 5명 중에 이제 1명 정도를 택할 건데 제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뭐냐면요. 이 양문석 후보가 2008년에 한 언론에 기고한 그런 칼럼에 있는 내용입니다. 노 전 대통령을 유사 불량품이라고 하거나 역겨움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지지자들에겐 기억상실증 환자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네. 그동안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 양 후보가 말한 이 부분 과연 노무현 정신에 적격한가 이런 물음이 붙습니다. 그거는 사실 지금 여야 관계에서 뭐 막말 논란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한참 했는데 저 발언은 사실 야당 내에서의 막말 논란이 되겠죠. 그렇긴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의 정당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문석 후보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량품이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묶어서 뭐 유사 불량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지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노의 그 맥을 이어서 친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 이재명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주당을 바치고 있는 한 3대 축 정도의 하나라고 지금 보이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했던 사람을 과연 공천한 게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통합 정신이나 또는 뭐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에 맞느냐 하는 게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크게 지금 그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문석 후보가 친명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반노도 포용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과제를 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오늘 울산을 찾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 양문석 후보의 막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 뭐라고 답했을까요?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량품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이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해 온 것과 좀 일치되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행동해서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호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질문을 못 듣지 않았을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나 항상 그렇듯이 입장이 곤란하거나 또는 답변해가지고 더 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함으로써 피해 나가는 게 이재명 그 당 대표의 행태의 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일관성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주제가 뭐 한미 FTA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만금 간척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2020년에 이제 사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양문석 후보를 후보로 공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비껴가는 건데요. 왜 일관성이 있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는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도 다시 친명으로 돌아서고 사과하고 그러면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재명 대표에게 연상군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도
지금 친명이라고 선언하면 받아주듯이 그러니까는 우리의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외치는 민주당 안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을 공천 주는 것이 상식의 눈으로 보면 되게 이상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기를 비판한 사람도 친명 선언하면은 받아주는데 하물며 자기 비판한 것도 아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공천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문서답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뭐 후보들도 후보들이지만 이재명 대표도 조금 조심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구 유세 도중에 이른바 이찍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또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시 보시죠. 설마 이찍 아니겠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2번 찍을 거면 집에서 쉬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발언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보통의 투표율이 높으면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을 저는 독려하는 거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곱씹어 보면은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 말 그대로 나와서 1번을 찍어달라고 저는 들었는데 또 다른 지정에서는 또 집에서 쉬라는 것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말이라는 것이 명쾌해야 되고 또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서 막말이라든가 잘못된 말실수가 표를 1000표, 10,000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발언을 할 때요. 옆자리에 있던 그 후보들의 반응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예, 이 부분인데요. 자, 오른쪽에 있던 이 세종을의 강준현 후보가 이 대표가 이른바 이찍 발언을 할 때 좀 입술이 마른 듯이 입술을 이렇게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지현 교수님,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투표 많이 하러 나오세요라는 쪽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정동영 전 의장이 그렇죠. 예, 60, 70대는 투표장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시라 이런 말과 지금 오버랩 돼가지고 논란인 거거든요. 아마도 그 뒤에 지금 서 있었던 강준현 후보입니다. 예, 강준현 후보가 아마 바로 그러한 그 지금 그 2004년도의 정동영 의장의 그런 노인평화 발언하고 아마 좀 오버랩된다는 생각을 아마 가졌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지금 집에 쉬는 것이 2번 찍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 자체가 2번 찍지 않으면 집에 쉬시라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지금 권리 행사를 사실은 뭐 이 여당을 찍을 것 같으면 아직 포기하라는 듯한 의미로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동영 의장의 노인평화 발언과 거의 본질상으로는 저는 그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이 공공연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찍이라는 발언이 바로 며칠 전에 본인이 이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상당하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때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등하는 자세로 이 지금 그러니까 이 똑같은 주권자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까지 스스로 훼손하는 그러한 결과를 빚었다. 바로 그 때문에라도 제 생각에도 그 뒤에 배석했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구에서 했던 그 이직 발언의 사과, 그 사과가 무색해지는 그런 모습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실 이 장면이요. 아마 오늘의 이모저모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2번을 찍으려면 집에서 쉬라 이렇게 말했던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울산 유세 현장에선 시민들한테
2번을 찍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못 살겠으면은 심판하면 됩니다. 심판하는 방법은 2번을 찍는 겁니다. 아니 1번을 찍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어제 여당이 하도 욕을 해가 헷갈렸어. 제 의원님, 현장 분위기는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저런 그 본인의 생각은 1번을 찍으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2번 얘기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올 수 있는 저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말실수라고 하는 거니까 말실수는 저런 식으로 그냥 그 위트 있게 넘어가면은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발언이 저런 게 아니고 뭐 이 찍은 아니겠지라고 지역구에서 했던 거와 같은 발언, 그거는 이제 1번 찍는 유권자와 2번 찍는 유권자를 완벽하게 갈라치게 하는 그런 태도, 이거는 단순한 말실수라고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말실수와 본인의 생각을 반영한 주장, 이거는 엄격하게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고, 저런 것 같은 거야 뭐 본인이 바로 또 수정도 하고 저거는 또 누가 봐도 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뭐 2번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어저께 거는 뭐 위트 있게 잘 넘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표의 이 말실수 논란,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저는 1번을 찍으실 분이든 2번을 찍으실 분이든 모두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를 전진하게 하는 일이고, 저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그런 후진 정책에 맞춰서 전진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네. 한동훈 위원장은 1번 찍든 2번 찍든 모두 좀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는 당연한 얘기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뭐 2번 찍든지 집에서 쉬라는 말은 이건 투표 독려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1번을 찍는 사람한테는 투표를 독려하는 거고 2번을 찍는 사람은 집에서 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쉬고 싶은 사람도 이 말 듣고는 좀 밖으로 좀 나갈 것 같고, 아까 그 2번을 찍으라고 했다가 1번을 찍은 걸로 정정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정하면 되는데 그 핑계를 대잖아요. 어제 여당이 하도 욕을 해서 헷갈렸다고. 예. 그 1번하고 2번 헷갈리는 거지 여당이 본인한테 욕하는 거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했으면 그냥 실수한 걸로 넘어가면 되는데 또 뭐 여당까지 물고 넘어가는 저런 모습이 이렇게 보기에는 뭐 좋지 않네요. 예. 자, 저희 좌상 화면에 아차차 말실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이재명 대표의 말실수가 좀 잦았습니다. 유세 도중에 후보 이름을 잘못 말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이 대표가 어떻게 모면했을까요? 보시죠. 여기 우리 후보들 잘 준비된 후보 많이 있죠? 자, 우리 훌륭한 후보 남구 의뢰 오상택 후보. 박상준 두번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거 입틀막을 여기서 당해요. 이거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입틀막 정권 심판하자. 죄송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우리 김리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당선패 부위원장님, 후보들이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 과거에요. 이 그 지도부에서 당대표실에 있을 때 전국 유세를 가잖아요. 그러면 후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챙겨줬던 게 가장 쪽지로 후보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하셨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요. 이것도 우리가 가까운 예로도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은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이름, 그 직함이 되게 자연스럽지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는 많은 패널분들이 자꾸 법무부 장관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단순한 말실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근데 저 선거 유세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 유세를 누구를 위해서 선거 유세 갔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이름이 헷갈리면 저것이라도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거 유세를 가는데 다른 사람 이름 부르면 그 사람 선거 유세 해주는 겁니까? 저건 실수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준비 부족이고 대충 가서 그냥 몇 마디 하고 올려다가 이제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선거 유세를 하러 왔는데
이름도 모르고 오고 다른 사람 이름을 저렇게 불러대는 게 어차피 저게 선거 유세입니까? 표를 깎아먹는 선거 유세죠. 예, 이재명 대표 이 발언도 말실수일까요? 오늘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실상 탄핵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주인된 입장에서 문책하고 혼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내쫓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력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역시도 그 서슬퍼런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을 하나를 들고 결국 그들을 권좌해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저 폐륜 정권 심판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 의원님, 네. 이 대표의 원외 지지자들이 한 말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 중에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후 맥락을 쭉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 지금 그 대선이 끝난 지 2년도 안 지났습니다. 예. 2년 정도 지났군요, 지금. 투표가 끝난 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것도 저는 실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얘기한 1번을 2번으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원 유세를 가서 그 후보 이름도 모른다든가 아니면 그게 기억이 안 나서 뭐 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맥락, 거기다가 윤 대통령의 탄핵 얘기는 지금 제도권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 조국 혁신당의 약진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의 정서가 그렇게 안정돼 있지 못하다. 그래서 뭔가 불안에 쫓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예, 최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차 교수님. 예, 저는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국회의원의 권한 중에 하나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하나의 헌법적 권한으로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그리고 판검사들까지 탄핵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탄핵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저런 식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이 헌법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야 된다고 이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 지지층의 좀 불만 이런 부분들을 아마 또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지금 그 공적 국면에서 상당히 이 사천 시비에 휘말려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당내의 여러 가지 불만들을 바깥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저는 깔려 있는데 문제는 저러한 선거 전략은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그거는 본인이 오롯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박수치는 후보,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끌어내리자는 식의 이 정치적 공세가 문제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고 한다면 상당히 총선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말실수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런 모습을 본 국민의힘 마냥 웃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은요. 부산 수행구에 출마한 장예찬 후보의 처리가 뇌관이 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장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요. 다른 후보들한테 피해를 준다면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분히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도부 역시도 여기 엄중하게 보고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필요한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사실 수도권 선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기 의원님, 지금 장 후보 논란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물론 20대 초중반 때 정치 입문 전에 한 그런 그리고 말이라고 합니다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네, 그 20대 한창 피 끓는 청년기에
뭐 자기 의견을 또 그런 그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공간이 많다 보니까는 그런 글을 쓴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20대를 입지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자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뜻을 세우는 시점이 바로 20대라고 그러는데 그 뜻을 세우는 시점에 그 쓸 수 있는 언어로 보기에는 너무 생경하고 원색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사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글이라고 하기에는 좀 당혹스러운 내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게 본인이 사과도 했지만 지금 이 내용들이 이거 외에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지금 수도권의 그 출마자가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단순히 부산 수영이 아닌 수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막말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라는 기록을 세우기에는 또 도태우와 정봉주의 그 후보 철회 시점이 너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총선의 그 포인트를 맞춘다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답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장예찬 후보요.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했는데요.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제가 20대 초중반이던 시절 12년 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들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무리 10수년 전 24살, 25살 때의 일이었다고 해도 국민들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글들을 남겼습니다. 제가 입장문이 아닌 국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20대 시절의 미숙한 발언이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 문제, 장예찬 후보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이 막말이라는 게 저는 분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막말을 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하나는 경거망동형, 그러니까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행간을 잘 보면 어떤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좀 우리 속된 말로 오버했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분 나쁘고 말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심 노출형, 이건 무엇이냐? 잘못된 역사관, 그러니까 친일, 이런 분들이 국회에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과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위안부 할머니 보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친일의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분류해서 봐야 되고, 저는 또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당에도 최근에 성치훈 후보가 있었는데 이분도 어떤 성과 관련된 문제 2차 가해자로 이렇게 지목이 됐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대로 상황이 종료가 돼버리면 이분들은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이 막말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합의점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치훈 그 후보의 그 발언은 본인이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판단은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수도권 선거 판세에 이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굉장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에게는요, 이게 12년 전 어릴 때 한 이야기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24살이면 알 거 다 알 나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산시의회에 나와서 이제 사과를 하는데 사과가 정말 진정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건 공천 취소를 앞두고 하는 사과라서 저게 진정성이 있느냐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요. 그러면 저 사과를 하는 장예찬 후보가 12년 전의 장예찬과 지금의 장예찬이 과연 달라졌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러면 전부 다 뒤집고 나는 새로 태어난 장해찬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용서할 수 있고 뭔가 지지를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담보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12년 전 일이고 어릴 때 얘기를 계속 얘기하지만 국민들 생각은 그게 아니고 장해찬 후보가 예전에 했던 얘기만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 사족을 달아갖고 옛날 얘기고 어릴 때 얘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당연히 사퇴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장해찬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후보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장해찬 후보의 어떤 그전에 했던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경중을 따져보면 최고의 중한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 장 후보 논란에 과거 민주당 김승원 의원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SNS에 공개된 거거든요.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공관위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근데 그 평가도 역시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번 해봐 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승현 의원이 GSCG 이런 거 그런 거는 현역대 발언이잖아요. 저희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공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사 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민주당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 거고, 그리고 문제가 발견됐었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그걸 시정하는 과정을 봐주시면. 자 교수님, 김승원 의원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현역 의원일 때 한 발언이 또 문제가 됐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 현역 때 발언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실은 백안 씨하고 공천을 줬다. 그 문제가 우리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해찬 지금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현역 의원도 아니었고 사실 그렇게 주목받는 인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때 이 청년 최고위원으로 도전을 했잖아요. 예. 당시에 그때 가장 큰 이 장해찬 이 최고위원 후보에게 둘러싼 논란이 바로 막말 논란이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웹소설에서의 내용과 표현 문제 때문에 상당한 그 논란들이 당시 후보들 사이에는 공방이 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이 현역이 아니었고 원외였고 청년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식의 발언, 저런 식으로 변명하는 것 자체는 좀 납득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논란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유세 현장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열세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표심을 공략했는데요. 특히 새해 초에 있었던 본인의 피습 사건 이걸 거론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차이를 드러내고 편을 가르고 밀어내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 보니 야당 대표를 백주대낮에 칼로 목을 찌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했습니까? 물청소했습니다. 증거 현장을 인멸합니다. 수사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백주대낮에 저의 목을 이렇게 찔렀는지 아무도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자! 인생이도 찔러야 된다! 최 의원님, 이재명 대표 본인의 흉터를 보여주면서 그 책임을 여당에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뭐 수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사 다 이루어진 거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가 뭐 윤석열 정부가 그 배후에 있다 뭐 이런 걸 마치 연상시키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전 뭐 많은 그 국민들께서 확인을 했다고 보고요. 별다른 의문도 없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심지어는 뭐 친민주당 매체라고 평가받는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부산, 울산 지역을 방문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뭔가 연관돼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권자들이 공감을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고요. 오히려 부산을 방문했을 때 본인이 그 부산대병원에 갔다가
그걸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게 된 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습니다. 예. 아마 부산에서 그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오히려 그 문제가 부산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찾기 하루 전 어제죠. 한동훈 위원장도 이 부산을 찾았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산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가 부산에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희는 부산을 책임집니다. 저희는 부산을 버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산을 위해 지난 2년간 한 일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면 될 일을 어떻게 하면 나중에 하겠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 지금 부산 지역의 여론조사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지지율이요. 48대 22로 국민의힘이 부산, 울산, 경남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새해 초에 있었던 서울대병원 특혜 이송 논란에다가 진보당과의 그 비례대표 연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부산 출신인 차재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 분위기요? 저 여론조사만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그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이 4년 전 선거 때 민주당이 사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악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부산에서는 표를 그러니까 의석을 2석 더 잃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득표율은 그때 40%가 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현재의 지지율만 본다고 한다면 거의 반토막이 된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런 전체의 분위기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4년 전과 비해서 상당히 지금 열세인 분위기라고 한다면 지금 한 경합 지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낙동강 벨트에서도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부산의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단체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뭘 요구를 했냐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산업법 개정을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거의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는 이상은 산업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국민의힘은 또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민주당을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지난번 이 피습 사건 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그러니까 이송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산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산업은행 이전 문제나 부산대병원 문제나 이렇게 부산 출신인 우리 차 교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주셨습니다. 두 대표의 오늘 유세 일정 스케치를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야 대표가 오늘 비싸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과일을 언급했습니다. 곧 들어보시죠. 장사하기 힘드시죠? 과일도 좀 다양하지는 못하네요. 워낙 단가가 비싸서 10,000원 단위로 팔아야 되는데 20,000원 단위로 파니까 나도 부담스러워. 제가 좋아하는 사과 한번 사 먹으려고 했더니 한 6개쯤 20,000원 써놨길래 왜 비싸지? 봤더니 벌레 먹고 옛날 같으면 팔지도 않던 그런 사과였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생활 물가 국민들 장보기가 괴롭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고 특히 이제 과일이라든가 그런 축산물 물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최근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해서 긴급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바로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습니다. 정홍희 의원님, 그동안 여야가 서로를 공격만 하다가 이제는 한 목소리로 이제 민생을 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총선 날짜가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장바구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유권자들의 대다수는 그런 민생 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대표들이 지금 그 과일 가격에 대해서 이제 그 언급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과일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도 정부가 물가 정책을 잘못 쓴 것 같은 비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조롱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대응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일을 본인의 법카로 사용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울산 지역을 다니면서 본인이 테러를 당한 것에 대해서 마치도 정권이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사실은 이 민생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민생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고 이제 마지막 2, 3주 남은 이 총선 날짜와 맞추어서 민생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대안을 좀 더 제시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이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민주당이요, 당 차원에서 예상하는, 기대하는 그런 의석수를 내놓았는데요. 보통은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려고 수치를 좀 낮게 제시하거나 언급을 자제하는 게 그런 관례였는데 이번엔 과반을 얻어가지고 승리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물론 노림수가 있겠죠.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명성을 얻었던 엄경영 씨의 예상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부상과 함께 정권 심판론이 재점화되는 어떤 계기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2030의 국민의힘 역결집도 더불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양날의 칼 이런 측면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선거 지형은 170대 129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권역별 판세를 종합을 해 보면 지역구에서 한 130 정도에서 140석 정도 현재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외부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 MBS, 매트릭스, 엠브레인, 토마토 이런 좀 분석들을 평균치를 내 보면 한 13석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생각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구에서 130에서 140, 비례대표까지 합쳐서 과반 이상을 얻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공천의 파동이 컸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신감을 많이 잃은 면이 있어요. 근데 공천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여론조사 보니까 좀 박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할 때 다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선 2라운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아무래도 한쪽에 힘을 확실히 몰아줘야지 또 비슷비슷하게 몰아주면 또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경제 심판,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무능을 심판을 하면 국민들께서 좀 150석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승리를 좀 안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민주당은 지금 어쨌든 지지층 결집을 그동안 공천 파동으로 좀 흩어졌던 그런 지지층의 결집용으로 이번에 이런 결과를 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150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제 패배를 자인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그 경계선상 150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여기서 150 밑으로 예측을 해버리면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고 총선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또 지지자들 결집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너무 오버해서 잡게 되면 또 자만하지 않냐, 거만하다 그래서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의 중간에 어떤 절충적인 그러한 의석수를 지금 일부러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총선 자체가 상당히 지금 살얼음판을 좀 걷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안 좋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대등한 관계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계속 가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심판이 또 먹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변곡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의 앞으로는 총선에 대한 치열한 경쟁은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요. 또 어떤 새로운 어젠다를 또
또 내놓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막말과 관련된 뭐 민주당 양문석 후보랄지 장해찬 후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총선이 박빙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전망과 함께 보여드렸던 전문가는 여당이 국민의힘이 170석을 얻을 거라는 그런 상반된 그런 전망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140에서 150석이 예상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목표가 있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숫자를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국민의 평가를 그렇게 단정짓는 것이 좀 국민에 대해서 글쎄 저는 그러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끝까지 속내를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자, 비례대표 정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후순위 승계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국 대표가 겁먹었느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례 정당에서 유죄 확정된 경우에 그 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저희가 공약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겠다는 그 법안은 위원으로 통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졸았죠? 비례대표 유죄 확정이 승계되는 법안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비판을 하시고 자기가 유죄 받고 감옥에 가더라도 다음에 승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왜요? 왜요? 그게 왜 위헌 소지가 있죠? 오히려 그게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헌법 정신이 그렇게 헌법자들이 릴레이 하듯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고 거기서 세비 받아먹고 특권 누리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가요? 자,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조국 대표 그리고 황운하 의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상황을 가정을 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거는 이제 공방이 좀 벌어질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조국 대표도 뭐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쫄았느냐 뭐 이런 이제 반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냥 입씨름성 그 정치 공세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그런 정당들이 난립하면서요.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최대 88.9cm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56곳인데 창당준비위원회라고 밝힌 곳도 15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정당을 안 내면 총 69개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얼마나 길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지난번에 정말 사상 최대로 길었다는 비례대표 20대 총선 때 비례대표 투표 용지 길이입니다. 이게 33.5cm인데요. 지금은 아까 보신 대로 69개 당이 포함되면 이렇게 88.9cm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야구 배트 평균 길이보다 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재원 교수님. 네. 이렇게 긴 투표 용지 앞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 있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들 다수가 그 절대 다수가 아마 이번 총선에 뛰어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진짜 행동으로 가셔야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많은 아주 긴 투표 용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정도 길이라고 하면 야구 방망이보다도 더 길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가 지금 예산을 174억 들여서 이 투표 용지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 개수기를 지금 드러났는데 그것이 한계가 50개 정당이
투표에 들어올 때인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9곳이 만약에 다 들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이런 여러 정당들이 이렇게 뛰어들 수 있도록 지금 가능하게 만든 이 지금 잘못된 이 선거법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이 그 텔레그램 방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논란을 논의했다,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민주당 측이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텔레그램 방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혀왔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요, 이상목 앵커가 진행하는 시사쇼 정치다가 방송됩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